2030년 안에 10,000포인트 무조건 간다 했는데 벌써 이제 6천이 넘어버렸는데 주식 안 하는 사람 바보 소리를 듣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큰 후폭풍이 올 거라서 제가 정책 당국자라면 지금부터는 속도를 좀 줄이는 방향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이 자리에 앉는 게 처음입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맞습니다. 네, 너무 진짜 오랜만에 기다렸습니다. 이게 자꾸 이제 그 자산 운용을 해드려서 결과가 좋으면 자꾸 주변에 안 있고 딴 데 가 계시. 그게 또 좀 문제인 것 같아. 예. 볼 수가 없어 얼굴을. 추울 때는 따뜻한 나라에서 보내는 게 네. 좋은 것 같다라는 걸 그러니까- 살면서 처음 알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를 뺑이치게 하고 본인들은 즐거우신 것 같아. 이게 그 참 좋은 투자자의 삶인 것 같아요. 제가 서준식 교수님을 왜 이제야 만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점점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참. 게 인간답게 사는 것인데 아,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참 제가 각도기님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가깝게 안 지가 만 6년이 이제 네. 이제 됐더라고요. 네. 한 며칠 있으면 진짜 정확하게 만 6년인데 각도기님이 3000대에서 이제 유튜브 예전 방송을 이제 일기를 마무리 지으시고 회사를 이제 차리시면서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실 때 4천 뭐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5천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쳤구나. 제정신 아니다. 과하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존에 꾸준히 이제 봐왔던 분들도 원래 주식을 뭐 오랫동안 하셨고 항상 긍정적이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6천이 되었는데 이때는 이제는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 하락론자, 저 주식도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이제 계속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렇죠. 저격을 당하고 있죠. 네. 그래서 좀 신기하고 재밌고 2차 전지 때 생각도 좀 나고 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저를 잘 못 읽은 거긴 하죠. 저는 지수 고점을 설정한 적이 없어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바라는 것은 한국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처럼 가는 것. 그리고 저는 첫 번째로 회사 뛰쳐나올 때 가장 머릿속에 두었던 그 모델은 일본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일본하고 너무 유사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식으로 된다. 그래서 그때 뭐 쉽게 뭐 4천, 5천 뭐에 대해서 별로 거침이 없지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보고 온 게 5배였기, 4배, 5배였기 때문에 우리 이제 2,400부터 시작한 네.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4배, 5배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도 다 중간에 거쳐가는 단계인데 이제 제 입장에서 해줘야 될 건 뭐냐면 그게 브레이크 걸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치워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소 개업 이제 주변에서 친한 사람이 전화하더라고요. 야, 너 정치할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세게 얘기해? 너 거래소 개업 그 얘기 그만해. 너 나중에 찍혀. 막 이러더라고요. 이제 성격이 지랄 같아가지고. 안 그래도 저도 그것도 또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네. 삐딱한 각도기는 네. 태생입니까? 후천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 원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좀 그래. 아니 이건 약간 선천적인 거. 그건 아시죠? 생긴 모습 자체는 굉장히 개구시고 아,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또 은근히 뭐예요? 어. 약간 이제 삐딱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네. 주식이 올랐으면 그냥 오르는구나 좋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이런 점도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욕 많이 먹더라고요. 예. 근데 평생 언더독이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평생 언더독. 그래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성공하신 분들 중에 언더독이 많아요. 동지애, 동질감 약간의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이거 비교하면 또 욕 먹는데 스티브 잡스도 회사에서 쫓겨났잖아. 얼마나 언더독이었으면 쫓겨났겠어. 그래서 그 어떤 그 주류에 들지 못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심정 그런 게 있어요. 네. 지금 회사 대표신데 네. 잠깐 쫓겨나시고 이러시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본인이 만든 회사에서 아니,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시면 이렇게 주주들이 뭐예요? 저기 계속 잡스처럼 거래소 막 비판하고 막 저러는데 우리 대표 저거 있다가 우리 회사 큰일 나겠다. 그래서 대표를 한번 갈아보자.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자중하실 마음은 없으십니까? 뭐 먹고 사는 문제야. 저 주식해서 먹고 살면 되니까 뭐 그거는 이번에 퇴직연금이 많이 늘었어요.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제가. 그래서 뭐 괜찮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진짜 혼자 가서 양평에서 조그맣게 운영사 하나 차려서 혼자 하지 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쫓겨나면.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냐면 여기에 이제 구독자가 보통 한 20만 정도 됐다가 이제 최근에 한 30만, 32만 이렇게 이제 되면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시황, 특히 토요일 시황 이럴 때는 평소보다 또 뭐 10만 이상 이렇게 많이 다른데 또 시황을 안 하니까 보러 왔는데 나는 주식에서 돈 벌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계속 이제는 좀 이렇게 자중하시고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왠지 초치는 것 같고. 저도 초창기에 했을 때 지금 유튜브에 초치냐? 라고 댓글 다셨던 분들과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 건지는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을 빨리 잊어버리고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되겠다. 너무 비싼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돈을 더 많이 버시고 또 나중에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 때 추우니까 따뜻한 동남아라도 잠깐 갔다 올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삶, 시간을 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외람되지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전해봅니다. 저희가 시계열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경우는 고객 계약서에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이잖아요. 증권회사들이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해를 못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5년을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5년이면은 장이 오르든 내리든 수익 날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5년 안에 수익이 안 난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못했고. 보통 가면 기간이 3년이 아니라 최소 가입 금액이 3억이죠. 일반적인 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6개월 정도 지나면 해약은 할 수 있지만 이제 뭐 위약금은 많이 있고 1년 정도 지나면 보통 크게 뭐 그건 없고 이게 일반적인 이제 서류인데 그거를 이제 보실 때 여기가 우리 참 배려해주고 오래 함께 하고 싶은 회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셔야지 단기간에 수익률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오시면 매일 전화하면서 주가 지수는 2% 올랐는데 왜 우리 거는 1% 오르고 이분들이 또 특징이 뭐냐면 주가 지수 1% 오르거나 떨어질 때 우리 거 안 떨어지거나 오르잖아요. 그땐 또 고맙다고 전화는 안 합니다. 그건 또 당연하지. 왜? 전문가니까. 그래서 이런 심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시고 매트릭스 투자자문과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뭐 5년 10년 후는 아마 잘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치가 그러니까 그리고 성공해 왔으니까 그거는 뭐 잘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오래도록 해서 재미나게 알콩달콩 회사긴 하지만 단순히 고객과 회사의 관계가 아니고 약간의 파트너십 이렇게 해서 잔치도 하고 그런 게 꿈이잖아요. 저는 필요하면 연예인 불러서 잔치도 하고 뭐 이펙스 아니 좀 나이대 있으시니까 나이대에 맞는 분들을 모셔야지. 그것도 선입견입니다. 그런가요? 요즘 이게 나이 있으신 분 젊은 아이돌 뭐 여돌 남돌 다 좋아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뭐 블랙핑크를 모실 수는 없을 것이고. 네. 예, 그렇죠. 네,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천천히 봐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회사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기업가 이제 투자자가 되고 나니까 놀랍게도 워런 버핏이 그동안에 했던 얘기 중에 이해가 안 됐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이해되더라고요. 진짜 그거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좀 편하게 느리게 천천히 가자라는 마음이 이제 점차 마음에 완벽하게 이제 코어 어떤 투자 정신으로 자리를 잡아가는데 제가 점점 더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이 너무 바쁘구나, 너무 급하구나 이런 것들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약간 특징? 미국의 그 우리나라 그 지수 3배짜리 ETF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뭐 저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티커명을 이제 알게 됐어요.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요거 좀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되게 이제 많이 가신다라고 이제 하던데 너무 막 그렇게 급하게 빨리 무언가 하려고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그것도 개인들의 돈이니까 저희가 가서 뭐
투자를 막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도 과연 질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한참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뭐 상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그럴 때 일본에 이제 그 작가가 쓴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평생 투자자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 이 책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투자의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얘기를 듣고 책 읽기를 정말 싫어하는 제가 읽어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 그렇군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책을 다른 분한테 이제 또 선물도 하고 했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일본은 굉장히 오랫동안 5배가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좋아요. 오르니까 너무 좋아. 근데 너무 급하게 네. 너무 과하게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사실 들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단기 충격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네. 일단 1번을 이해하고 싶어서 저희가 여러 대담을 했었죠. 네. 저 와세다 대학의 박상준 이름 저 같은 박상준 교수님하고도 대담을 했었고 그다음에 호사카 유지 교수님하고도 대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담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본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풀린 게 있었는데 나라 전체가 매우 느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4배, 5배 오르는데 1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한국 사람 완전 기질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저기 일본 사람 우리 후예인데 그런데 같은 동족이에요. 호사카 유지 교수님 말에 의하면 저기 어디 사만에 있던 분들이 주로 내려가가지고 만든 나라가 일본이에요. 근데 어쨌든 와 우리는 월등히 빠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10년 걸린 거 우리 5년 안에 끝난다. 그거는 뭐 받아들여야 된다. 5년 안에 그러면 4배면 10,000포인트네요. 그러면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30년 안에 10,000포인트 무조건 간다 했는데 벌써 이제 6천이 넘어버렸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뭐냐면 과열은 시작됐고 코스닥은 진정한 과열이고 그런데 저는 버블을 봤잖아요. 과열을 본 게 아니고 이번 장은 딱 분위기 보니까 버블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정책 당국분들한테 이제는 저기 엑셀 밟아야 되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갈 거다. 근데 지금 브레이크가 전혀 없잖아요. 조정이 장중에 다 끝나잖아. 제가 그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강세장은 장중 조정이다. 근데 이렇게까지 장중 조정이 심하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정말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버블까지 가는데 버블 나온 이후에 뭐 어느 정도냐면 주식 안 하는 사람 바보 소리를 듣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큰 후폭풍이 올 거라서 제가 정책 당국자라면 지금부터는 속도를 좀 줄이는 방향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 이제 버블이 분명히 올 거다라고 하면 이제 또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버블에 올라타서 왜 버블의 끝이 가장 크고 화려하게 오를 거니까 그쵸. 난 끝까지 다 먹고 네. 그리고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네.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네. 20만 전자, 100만 하이닉스가 그래 지금 버블의 초입이야. 그러면 많이 올랐지. 네. 그래도 25만 전자, 150만 하이닉스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될 수 있죠. 네. 이 버블의 특성은 가격의 밑단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놀라운 게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가 제 기억이 맞다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돌파했었어요. 인터넷 전화 만드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의 시가총액을 돌파했었던 게 그게 버블이에요. 단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버블은 아니잖아요. 네, 뭐 이익 대비로 지금 아직 10배도 안 하니까 그건 아닌데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코스닥은 과거에 이미 3,000포인트를 갔었고 3,000포인트가 300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0을 하나 더 붙여갖고 예, 그렇게 된 건데 즉 무슨 말이냐면 90%가 시장이 날아갔다고요. 90%. 그래서 제가 지금 코스닥 고쳐야 된다고 끝없이 얘기하는 거고 90%가 날아갔으면 계좌에서 파산된 계좌는 부지기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고 생각을 해라. 근데 그나마 지금은 뭐 거래소 쪽은 그나마 괜찮아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을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도 워낙 많이 계시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어쨌든 선도하고 있으니까 계속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디램을 팔면 한 80% 정도 남는데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뭐 마진이 80%인데 그러면 더 좋아져서 90% 마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 장사하시는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뭘 팔면 80% 남아요. 두쫑구 팔면 80%가 남아요. 근데 얘가 원가도 더 절감하고 이렇게 너무 수요가 많아서 그러면 마진이 90%도 될까라는 생각보다는 야, 이거 80%면 이제 조금 마진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뉴스에서 디램 마진이 80%였는데 이제 한 60% 정도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진짜 10% 안 되고 적자 날 때도 있었는데 그랬을 때도 충격이 오지 않을까? 당연하죠. 이익은 그냥 유지가 됐는데 마진율이 이제 축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뉴스만으로도 충격이 올 것 같고 또 한 가지 의문은 애널리스트라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뭐 분석하고 공장도 찾아고 하시면서 작년 12월 달에 100조 된다 그래서 10만 원 훌쩍 넘어서 15만 원 가더니 지금은 있잖아요. 거기 막 150조는 기본이고 막 200조, 200 몇십 조가 아니 세월이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두 달 만에 이 규모를 그렇게 많이 틀릴 수 있느냐.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네. 라는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이제 들거든요. 네. 물론 하이닉스 같이 이제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생각에 네. 대해서 경고를 날렸던 건 저희가 설비 증설, 반도체 기업들, 특별히 메모리 업체들의 설비 증설을 계속 봐라. 지금 평택 공장 어떻게 돌아가나 계속 봐라.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마진이 꺾이는 거는 공급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꺾일 거예요. 공급이 나와서가 꺾이는 게 아니고. 사람은 상상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공장 증설과 가동과 웨이퍼 투입과 웨이퍼가 나올 그 기점을 빨리 계산해야 된다. 전문가들 다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히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HBM을 그렇게 이제 규정하는 건 좀 무리스럽긴 하지만 GPU는 엔진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D램은 부품이에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부품이 없어서 80%, 70% 마진이 나는 거는 지속 가능하기 힘들어요. 지속 가능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빅테크가 뿌린 씨앗이에요. 지난번에 오더컷을 했거든. 오더컷을 너무 많이 해서 메모리 업체들을 궁지로 몰았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들이 그동안 설비 증설을 안 하고 버틴 거죠. 니들은 언제나 그럴 놈들이니까. 네. 그래서 자기네가 부메랑 맞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계속 폭증하고 있으니 어차피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해야 되는 증설이니까 지금 시작을 하는 거고 조금 늘어졌었죠. 근데 그 물량이 나왔을 때도 이 마진을 지키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수요 폭발이 훨씬 커야 합니다. 훨씬. 왜냐하면 반도체 상승률은 복리 상승률이기 때문에요. 지난 수십 년간 복리로 수요가 복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뭐 15% 가면 예전 조금이었을 때 15%가 아니고 비트 총량의 15%니까 어마무시한 양이거든요. 수요가 늘어나도 그 복리로 계산해 보면 수요 증가율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급업체는 공급해 왔던 건데 지난번에 조금 공급을 많이 했던 거고 그걸로 부메랑 맞았고 그 부메랑에 대한 상처가 있고 하니까 늦어졌고 그러니까 수요업체들이 지금 되부메랑을 맞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마진은 떨어지는 게 뭐 필연적이다. 그러면 마진이 떨어졌을 때 투자는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그리고 빨리 움직인다. 투자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애널리스트들에게 포모가 왔다고 봐요. 정확하게 지금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었는데 작년도 후반부에 11월, 12월에 이제 내년도 전망 나오면서 다 5천 몇백 포인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몇 년간 지켜봤는데 보통 45일 안에 다 틀려. 다 틀리거든요. 정확하게 45일 정도 만에 다 틀려요. 네, 다 틀려요. 한 50일 안에 2달 안에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게 밑으로 틀린 경우도 있고 위로 틀린 경우도 있는데 이거 또 틀리겠구나 이랬는데 와 또 아니나 다를까 2달 만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7,500, 8,0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젠 질러야 되거든. 자기네가 틀린 게 너무 명확해졌으니까 확 지르지 않으면 이 실패를 만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 반도체 정란도 마찬가지. 작년도에 막 50조, 70조 얘기할 때 아닌데 지금 현장 보고 지금 벌써 이미 그 9월달부터 슬금슬금 해서 10월달에 가격 폭등할 때 이게 100조 이하의 예측 자체가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된다. 훨씬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계속 틀렸잖아요. 그래서 윤주호 센터장님이 했던 말씀을 감안해서 예측을 해보면 1사분기 끝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예측이 역대 최대치가 나오면서 증가폭도 예상치 증가폭도 가장 크게 나올 네. 거예요. 아마 이번에 제대로 미친 듯이 한번 글을 찍어낼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너무 과소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에 왕창 올릴 거로 예상을 하고, 그러면 이게 거의 맥스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이 참 좋습니다. 모두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미래에셋 증권이 1년 만에 700 몇십 프로가 올랐대요. 그렇죠. 사실은 더 많이 오른 주식들이 있죠. 다 반도체만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네. 우리는 증시각도기 TV를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과연 어느 쪽을 공부하고 네. 어느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까요? 그 반도체 EPS 증가는 시즈널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시즌이 언제 하이를 찍을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시즌이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죠. 즉 이걸 뭐 이쪽 동네 이야기로는 뭐 시크리컬이다, 사이클을 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조적으로 변한 게 하나 있죠.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 정책 효과고, 정책 효과는 아직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 포지션이 정책 효과에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정책 효과에 포지셔닝 잡았던 제일 큰 몫을 차지했던 주식은 사실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났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추가해서 더 많은 관련된 정책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담고 있죠. 아직까지 여기에 공간이 많아요. 굉장히 많았는데 굉장히란 단어가 없어졌어 최근에. 이 굉장히란 단어가 점점 흐릿해지면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네. 많이는 네. 어느 정도를, 그러니까 그 수익률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수익률이 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책 관련주, 뭐 자사주를 되게 많이 들고 있거나, 네. 배당을 치꼬리만큼 해줬는데 유보금이 되게 많다거나, 네. 이런 회사들이 많이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다,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다 그러면, 각도기님은 대략적으로 몇 프로 정도? 저희는 2배 이상 안 날 주식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삼성전자를 비중을 이제는 보다 좀 빠르게 줄이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깨작깨작 줄였잖아요. 깨작깨작 줄이다 이제 빠른 속도로 줄이기 시작하거든요. 예전에는 오른 만큼만 팔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100번 판다는 걸 이해를 못했는데 저희는 100번도 훨씬 넘게 팔았어요. 네, 수백 번 팔았지, 수백 번. 지금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빠르게 팔을 건데, 왜냐하면 여기서 삼성전자가 2배 올라가는 것은 정말 운이 좋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편입하는 종목들은 2배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그냥 많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저희가 편입하는 종목이 한 10에서 15개 정도 사이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퍼뜨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사고 싶었던 종목은 100가지쯤은 있었어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에 들어오는 거는 100가지가 있었다고요. 어쩔 수 없이 줄인 거잖아요. 네, 너무 넓힐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수익이 꽤 많이 났잖아요. 수익이 꽤 많이 나서 이제 얘네들이 너무 많이 오른 거야. 네. 그럼 이제 다음번 그 아까 있었던 그 100가지 풀을 골라야 되는데 얘들이 다 올랐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 입장에서. 근데 이번에 저도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오르고, 그다음에 정책 관련주, 뭐 은행 오르고, 증권 오르고, 보험사 이게 순차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오늘 보험회사 뭐 20%, 30% 네. 상한가 때린 종목도 있고, 내일 되면 뭐요, 은행에서 막 갑자기 많이 오른 주식이 있고, 그러고 나면 뭐요, 또 저 밑에 보면 뭐 손보에서 또 막 난리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옮겨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힘든 거예요. 오를 줄은 알겠는데 모든 정보를 펼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집중을 해놓고 있었는데, 이거 예전 같으면은 이게 순차적으로 돌리면 이거 끝나고 여기로 가면 돼요. 네.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툭 튀어오르잖아요. 근데 이 특징이 왜 그렇게 됐냐면 매수가 좀 달라져서 그래요. 지난 20년의 흐름과는 매수가 달라졌는데, 20년간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서 마른 명태도 완전 물기 1도 없는 마른 명태가 돼버린 거예요. 한국 주식시장이. 네. 근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마른 명태를 자작하게 하려면 곡물 좀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바가지 물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양념이 들어가기 전에 붕 떠버려. 뭐 이런 상태예요. 근데 이게 꽤 될 것 같아. 조림이 아니고 탕이 돼버렸네. 자, 그렇지. 지금 물이 그냥, 그러니까 층은 얇았는데 수급 들어오는 양이 워낙 크니까
지금 ETF 사는 거 보세요. 제가 사실은 한 3주 반 전쯤부터 은행이나 증권화 막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은행 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2년 이하의 예금이 역대급으로 제일 적다라는 네.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그 20년 동안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부동산 편중으로 정책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한국의 금융 쪽 사이드는 그동안에 부동산이 오르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뭐 이건 이해하실 필요가 꼭 있어요. 근데 이 설계가 지금 주식으로 설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업자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이게 아니고요. 설계가 바뀐 거야. 부동산 중심의 설계. 근데 부동산으로 매년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정책 자금만 50조, 40조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른 비용까지 하면 수백 조씩 들어갔잖아요. 그 물꼬가 바뀌기 시작한 거면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보세요. 이거 호가제도잖아. 4천조짜리 시장, 5천조짜리 시장, 물론 이거 2,500조에서 시작했지만 5천조짜리 시장에서 50조 부으면 5,050조 되냐고요. 아니라니까. 6천조, 7천조 된다니까. 그 50조, 100조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호가제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업자분들은 지금 빨리 캐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휘리릭 올라가는 거예요. 부동산 얘기를 하면 항상 욕을 많이 얻어 드시고 발음도 잘 못 하시잖아요. 평생 다주택이라는 걸 모르고 사셨고 앞으로도 다주택이야, 저. 다주택이에요. 네. 저 시골에 있는 시골집. 대통령도 그건 다주택으로 인정 안 한다 그러는 것 같던데. 그래요? 네. 그렇구나. 아니네. 뭐 부모님이 사시던지 이렇게 뭐 그거 가지고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 두 개 합쳐도 뭐 어디 서울에 뭐 전세 얻을 수 있어요? 현관문 뭐 이렇게 신발장. 힘들 것 같은데. 자기가 다주택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발음이 안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 분이 부동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네가 부동산을 아냐, 이 하락농자야, 뭐 여러 가지 댓글이 달리고 또 그걸 본인이 뭐예요? 또 즐겨요. 약간 저는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혹자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에 있는 자금들이 옮겨올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때까지 평생 안 하시고 그거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사실 분들이 그거 왜 하겠냐. 지금 이렇게 올랐을 때 반대로 주식에서 벌어서 부동산으로 가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물론 상승론자들의 뭐 주장이고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네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 첫 번째 이번에는 부동산을 옮길 만큼 돈을 버신 분들이 좀 생길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 2년, 3년 남았어요. 그 기조가 잡히는데 결국은 돈이란 건 수익률을 쫓아서 오는 거예요. 그 부동산 하신 분들이 금융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인간 심리 모르잖아요. 저 철학했어요. 네. 인간 심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공부 빨리 하셔야 되고요. 행동 경제학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제가 미국 시장 전문가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와 얘네 이 정도 수준 갖고 전문가라 그래? 공부해 왜? 야,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미국 그 대단한 나라에서 나온 금융 전문가가 왜 그런가 봤더니 하락장은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인생에서 몇 번 안 돼. 근데 우리는 지난 20년간 수십 번 경험했잖아요. 수십 번. 그거를 그렇게 해보면서 이제 우리가 단련이 됐죠. 단련이 돼서 훈련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한 2, 3년 더 걸리긴 합니다. 2, 3년 더 걸리는데 수익률이 계속 좋아지면 엉덩이 들썩들썩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사회 전체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회 ROE를 사회 기준으로 보면 최근에 우리 선실 교수님도 하셨던 얘기지만 호텔 롯데 1,000억 해서 지금의 호텔 롯데인 거고 삼성전자 1975년 기준으로 1,000억 넣어서 지금의 삼성전자예요. 사회적인 파급이 어떠냐 이 생각을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잘 되면 부동산도 좋아져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산 가격은 다 이렇게 전이가 되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거를 생각하셔야 되니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착각하고 있는 게 그동안 자기네들이 얼마나 정책 효과를 받는지를 인지를 못하는 거는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처음으로 정책 효과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 정책 효과로 지금 이렇게까지 네. 가격이 올랐다는 거지. 또 어떤 사람들은 뭐요? 내가 강남에 집을 사서 음. 자기가 잘했다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음. 내가 그때 의정부에 집을 안 사고 강남에 집을 사서 다 본인이 잘했다라고 이제 네.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분들은 뭐 안 먹고 안 입고 한 건 잘한 거겠지. 자산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산 모을 때는. 네. 그 외에는 뭐 좀 그렇습니다. 네. 제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발음상은 전혀 표시가 안 되겠지만 초중고를 다 TK 대구에서 이제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 명절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났으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언제 팔아야 되냐부터 해서 참 많은 주식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의 특징은 지방선거가 이제 6월 즈음에 있다. 날짜는 정해져 있죠. 지선이 있는데 정책 당국에서 지선을 이기기 위해서 증시를 그때까지는 안 떨어지게 꽉 잡고 있을 거고 지선이 끝나고 나면 폭락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정치적 성향이 다분히 묻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주식 얻는 게 그렇게 쉬웠으면 왜 역대 정권에서는 이걸 안 하고 있었느냐. 난 그게 참 먼저 고민이 그러니까 그거부터 의문이 들 것 같다라는 얘기 저도 했습니다만 네. 그런 식의 생각. 뭐 언제가 지나고 나면 시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유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치적으로 생각하시려면 조금 더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셨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지수가 6천을 넘었으니 여기서 조정 뭐 500포인트 정도 오고 뭐 5에서 10%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급하게 올랐으니까 뭐 한 15% 20%도 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열려 있는 거고요. 근데 또 대기 자금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안 열려 있을 것 같아. 분위기 보니까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니야. 근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실 거면 거기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치인의 행적을 한번 살펴봐야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한번 연구를 했는데 행적이 다 나와 있잖아요. 시장과 도지사 했을 때 행적. 공약 이행률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오히려 그렇게까지 지금 보면 부동산이 큰일 났지. 표로 보이잖아 이제. 그렇죠. 지금 지지율 확 올라왔다면서요. 지금 그 부동산 세게 하면서. 모르죠. 뭐 또 거기에도 또 여러 가지 막 이념을 막 넣어갖고 그게 주식이 올라서 올라간 거지. 보유세 막상 때려봐라. 확 떨어질 거다. 그렇구나. 뭐 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 기본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상황이 오게 된 것과 이게 지지율로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최근에 EB, CB 발행이 엄청 많았어요. 공모 자사주 매입 소각 네. 의무화 건이 자꾸 올라오면서. 근데 굉장히 많은 EB 발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당히 많은 EB 발행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이 여기까지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도 생각해 보시면 산업 세력의 힘이 셌으면 가능했을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거 어디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느냐? 법인세가 많습니까? 소득세가 많습니까? 소득세가 역전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 봐요. 네, 그것도 벌써 몇 년째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 자산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커졌다. 즉, 뒤집어 보면 산업 세력의 힘보다 자본의 힘이 더 세졌다.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당연히 거기에 대한 소리도 높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착각하고 계시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현재 정부나 대통령이 하드캐리하고 혼자 다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10년 전에 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딱 물꼬가 터진 거예요. 물꼬를 하나 마지막에 리본 하나를 딱 잘라준 거죠. 꼬임 실타래를 잘라주니까 본물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본의 힘은 충만히 올라와 있었는데 그게 억지로 눌려 있었던 것뿐입니다. 오히려 그 압력이 눌려 있었던 압력이 뻥하고 터지는 그런 국면이라고 지금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상법 개정도 저렇게 통과가 된 거고 관련해서 그거 주장했던 국회의원은 어디 나가서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나오셨었는데 그냥 순식간에 저 매진됐어. 그 정치자금 매진됐어 그냥. 바로 완납이야 완납 다. 그 정도로 열기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일이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표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미 분위기가 조성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한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요즘 이렇게 고객 수도 많아지고 자산을 이제 이렇게 맡기시는 이제 금액도 점점 이제 커지고 있으면서 회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수익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운영하시는 데 있어 갖고 이제 소소하게 이제 일거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피 같은 5천만 원을 이제 맡겨놨는데 맨날 이렇게 쳐다볼 것 같아. 왜? 내 식당은 하루 매출이 30만 원, 40만 원인데 주식은 뭐예요? 5천만 원 맡겨놓으면 조금 1% 오르면 50만 원씩 왔다 갔다. 그렇죠. 야! 또 전화하는 거지. 아니 시장이 2% 올랐는데 왜 우리 거는 안 올라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이 5천만 원의 소액을 그러니까 여러분 소액이라는 표현이 이 시장에서는 소액이 맞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표현이 절대 금액 자체가 작다는 게 아니라 보통 2, 3억인데 어떤 마음인지 해서 그러니까 그래 진짜 좀 작은 돈도 모아서 같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금액을 많이 낮추고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들의 협력 그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 또 그 5천만 원이라는 그 돈들이 모여 있어서 일하시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으신지 저희 가려운 데를 긁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보통 이제 이런 자문 서비스의 최저 단위가 보통 3억이잖아요. 네.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는 돼요. 왜 그렇게 하는지 진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일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일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그나마 그래도 되게 감사한 건 뭐냐면 저는 참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객들 수준이 많이 높아요. 고객들 수준이 많이 높고 제가 증권사에서 만났던 분들보다도 수준이 높습니다. 매우 신사하고 점잖고 배려해 주시고 일단 그리고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한 99% 정도는 사람도 좋아.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게 참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고객 1억을 너희들 고객 10억하고 안 바꿔. 우리 1억이 훨씬 더 대단한 분들이야. 뭐 시간만 주시면 10억은 내가 만들면 되지. 뭐 이런 거니까. 근데 굉장히 좀 그나마 저희가 버티는 게 그것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나와서 충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증권사에 있었을 때 몰랐던 증권사의 허점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아주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해지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증권사 내부적으로 풀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좀 어떻게 좀 단순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좀 너무 복잡해져 있어. 뭔가가 정말 많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는 이 핵심이 저거거든요. 그 어떤 상품을 그러니까 권해서 판매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잘못 파는 거야.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미국 국채를 파는 거지. 국채를 팔았으니 덩어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미국 장기 국채?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겠어? 마이너스거든. 이자 받은 거 빼면 마이너스야. 클레임이 나오겠죠? 클레임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분들은 막 클레임하면 보통 클레임하는 게 아니고 회사한테 오라고 할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가고 막 감독당국에서 막 클레임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감독당국에서 너희들 뭐 어떻게 된 거야? 시끄러운데 똑바로 못 팔아? 똑바로 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온갖 감독들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상품 자체를 아예 못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상품을 정말 사야 되는 좋은 찬스가 왔을 때 못 사요. 판매가 안 돼요. 이런 게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각도기님한테 제가 이 질문을 한 것도 좋은 취지로 이제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또 과부하나 뭐 이런 또 부작용들이 있으면 나한테 손해가 나면 어떨까라는 걱정 때문에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네네네. 근데 하여튼 저희가 이제 지혜롭게 잘 할 거고요. 저희는 그 시간을 좀 주시면 하나하나 다 대처할 거고. 근데 이제 저희보다는 저희는 금방 대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구조가 좀 덜 되는 이 증권사 내부적으로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전산의 문제도 있을 거고, 컴플라이언스의 문제도 있고, 이건 어쩔 수 없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희가 덕분에 좀 꿈을 꾸게 됐죠. 이런 상황들 보고 좀 토스처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일괄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냥 운영은 우리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사실은 손님들, 고객들도 좀 알아서 좀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예, 믿고 맡길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너무 잘 안 돼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일괄로 만들고 진짜 딱 뭐라 그럴까 클럽처럼 여기 안에만 들어오면 딴 건 몰라도 별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구조를 좀 만들고 싶은 생각? 너무 대중적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저희 채널이 딱 지금 좀 그렇잖아요. 대중 채널은 아닌데 편하잖아, 우리들끼리는. 뭐 그런 구조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여기 보시는 분 중에 야 전문가라고 하면서 코스피 200보다 수익률이 낮는데 뭐 전문가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 네. 전문가이신 각동희님께서는 무엇라고 대답을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저 수익률 따라가고 있나? 창립 고객들이나 기존에 그 있으셨던 분은 그런 데로 가고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위험 관리해야죠.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낮은 수익률을 감내하는 겁니다. 예, 감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년이라는 한도가 있잖아요. 최저 가입 기간이 3년인데 저희는 5년 있다 보고 10년 있다 봐. 누가 이기는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중간에 다 못 이기지. 근데 5년, 10년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포석을 깔고 있어. 이런 겁니다. 제가 쇼트트랙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래 무조건 야 저거 왜 저렇게 해? 그냥 어차피 1등 할 거 빨리 계속 가면 그냥 앞장서서 계속해서 돌면 그러면 뭐야 넘어질 일도 없고 뭐 다른 사람 때문에 뭐 부정행위로 탈락될 일도 없고 뭐 제일 편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쇼트트랙 보면 그렇게 해서 1등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앞장서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00m를 혼자 미친 듯이 막 질주를 해서 끝까지 그걸 다 도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앞섰다가 뒤섰다가 끼어들었다가 그렇게 하는 나름의 전략을 짜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야 밥만 먹고 운동만 했는데 왜 그거밖에 못해. 그 되게 하기 쉬운 말이라고 저도 예전에 많이 썼는데 요즘은 안 쓰거든요. 밥만 먹고 운동만 한 사람들끼리 나온 데가 거기에요. 여기 계시는 각도이님도 밥만 먹고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모여져 있는 이 시장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으셨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제가 항상 보면 나름의 비책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믿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만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